2주택인 경우는 20% 중과가 된다는 점에 이런 세금의 그런 압박이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날 것 그대로 라이브 토크 뉴스 헌터스 시작합니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서울 아파트값, 특히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아파트값이 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락세로 돌아선 곳도 있다고 하고요. 네,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지금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잠깐 이러는 건지 그겁니다. 네,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건 반가운데 또 전세는 물량도 없고 또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서민들 입장에서 좋아해야 하는 건지 걱정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활동명 제네시스 박민수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죠. 전국 공동주택 1,585만 가구의 공시 가격을 모레네요. 18일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늦어졌어요. 네, 어떤 고민이 좀 깊었길래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 아마도 이제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시세가 10억짜리면은 69% 대략 한 7억 정도에 맞춰지고 있는데 네. 집값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10%가 오르면 공시가격 자체도 좀 10%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원래 지난주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늦어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추정할 수 있는 게 아마 18일 나와 알겠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게 아마 생각보다 좀 상승분이 좀 높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세가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검증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공시가라는 게 이게 실제 네. 거래되는 금액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9% 수준에 맞춰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막 실제 거래가랑 똑같이 100%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지난해와 똑같이 이 69%라는 게 올해도 동결을 한다고 네.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69%로 이번 정부는 왠지 공시가를 막 높일 것 같은데 동결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동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세를 그대로 반영할 수가 없어요.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상승한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네. 최근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이 좀 떨어졌잖아요. 네네. 떨어진 부분이 반영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69%, 70%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했었던 90%로 네. 갖춰져 있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요건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69에서 70 정도 지금 맞추신 것 같고 아마 다만 새 정부 이제 아직 출범한 지 1년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별도의 어떤 로드맵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보면은 현재 69, 70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90, 그 중간 정도 개인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면 75에서 80 정도라고 대략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은 네. 집값이 똑같이 간다 하더라도 보유세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시가가 높아지니까 내 집값은 안 올랐는데 세금은 더 내야 되는 상황이 그럼요. 이 정부 안에서 올 수 있다. 가능성이 현재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 서울 강남 또 그 한강벨트 네. 사시는 분들 보면은 보유세가 지난해 150% 정도로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 방송을 듣고 너무 이렇게 막 다 겁을 먹고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네.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이쪽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국 부동산원 기준하면 거의 한 8.7%, 8.9%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른 지역이 있겠죠. 네. 강남 같은 경우에 한 20% 올랐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보유세가 한 30 아니면 40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선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2,000만 원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1,500으로 일단 막아줍니다. 네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연도 있죠. 네. 네. 그 다음 연도 계산을 할 때 실제 된 1,500이 아니고 오래된 계산했었던 결과 2,000만 원 있죠. 네. 네. 그걸로 다시 또 합니다. 약간 계산법이 좀 특이하죠. 네네. 그래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데 강남 3구 한강벨트 고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한 세부담 상한 거의 들어찼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유 매도 전략 세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세부담
이 매도 전략 세워야 될 수준이다 하셨는데 특히 네. 이제 양도세가 중과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오프닝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것 때문에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터뷰도 있었는데 네. 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저는 네. 궁금한 게 지금 대출이 다 막혀 있잖아요. 네. 이 다주택자 집을 팔면 그걸 무주택자가 사야 선순환인데 이렇게 대출이 막혀 있는데 현금 따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걸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게 안타깝냐면 소득이 있는 분들도 규제가 웃기니까 대출이 안 나서 못 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게 매매가 15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강남 성구하고 이제 한강벨트 쪽 가보면은 네. 매물이 조금 잠깐 쌓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3월 말까지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택자이신 분들 중에서 아주 일부겠죠.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회가 있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그게 잘 안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런데 15억 이하 대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6억까지 나오는 구간이 있죠. 네. 서울 중급지 그리고 이제 쪽 외곽 쪽도 보면은 분위기가 밀리지 않고 있어요. 매도자들이 가격을 좀 이렇게 내리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수급에 의해서 실거주자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15억 이하에서 여력이 되는 거 하나 잡으시고 나중에 언젠가는 또 꺾입니다. 네. 규제가 풀립니다. 그럴 때 더 좋은 걸로 갈아타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적어놓겠습니다. 돈은 없지만.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근본적인 궁금증이 드는데, 네. 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이제 내놓게끔 쥐어짜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국민이 자가주택을 하나씩 다 네. 가지는 세상이 오지 않는 한 누군간 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에 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세금으로 막 이걸 막아 세우면 결국 그 다주택자도 누군가가 사서 보유세니 양도세를 내기 위해 월세나 전세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1주택을 갖고 있고 그 집에서 계속 산다면은 이상적으로는 좀 아름다울 수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제 그렇죠. 직장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이사를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전월세를 공급하는 사람이 이제 공공도 있는데 민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공에서 이렇게 좀 얼마만큼 이렇게 잘 제때 공급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고민이 깊어져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무주택자이신 분들 있죠.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7월 세제 개편에 저는 좀 세게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여력이 되신다면 네. 내 집 마련하는 거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저는 좀 충분히 좋은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네. 아마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전세 매물은 좀 더 사라지고 외국에 있는 것처럼 거의 다 렌트가 이제 좀 월세화 개념으로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나는 좀 이렇게 집에 있어서 좀 오래 거주하고 실거주가 필요하고 다행히 대출 상환 능력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15억 구간 그리고 대출 6억 나오는 현재 시점에서 좀 내 집 마련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집 살 생각이 없던 분들도 집을 좀 사는 걸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네, 맞습니다. 그래서 15억 이하 구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사람들 지금 심리거든요. 네.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네네.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1주택자도 혹시 보유세나 양도세 네. 많이 오르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또 비거주 1주택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비거주 1주택자 일단 제가 한 봤을 때 한 70~80%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다만 초고가 주택 1주택자 비거주 1주택 갖고 계신 분들 있죠. 네. 보유세가 좀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초고가 1주택은 아니라서 저는 괜찮고요. 다만 이제 일반적인 비거주 1주택자 있죠. 네. 아직 확정은 안 났는데 금융위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논의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봉양 네네. 그리고 학군지 그리고 이제 직업 같은 경우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에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봐줘서 뭐 전세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좀 해주겠다. 그러게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크게 많이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네. 좀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저희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초고가 주택의 네, 네. 기준은 뭐 얼마 정도로 보면 될까요? 이게 정말 많이 질문을 받는데 네. 뭐 이제 정책을 제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보도 자료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15억이었어요. 아, 물론 이제 몇 년 전이었죠. 네. 최근에 나온 보도 자료 보니까 보통 25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5억 넘으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5억 플러스 알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뭐 30억
뭐 35억, 40억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비싸네요. 많이 비싸요. 네. 강남권 아파트는 대부분 포함이 되겠네요. 그 정도면. 강남권하고 한강벨트. 네. 한강벨트지만 5구가 한 그래도 한 20억 초중반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 정책 지금 저희가 얘기했듯이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쏠쏠한 한 채로 쏠림을 좀 해소하겠다라는 건데 아까 처음에 봤듯이 이 지금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까지는 좀 집값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를 전반적인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제대로 된 이 순서로 들어섰다라고 봐도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물론 뭐 이제 시장 뭐 아무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과거 우리가 이제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었던 문재인 정부 때 네. 보면은 매도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집값을 좀 높여서 내는데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한 10억 정도가 오르면 양도세를 3억을 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중과가 들어가면 최소 2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억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매도가에다가 세금 자기 부담하는 거를 좀 얹어서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고 계신 집이라든지 자가하고 계신 집에 그래프가 있어요. 네. 보면은 보통 21년도에 정고점이 다 찍혀 있습니다. 아, 21년도. 네, 그런데 이제 중상급 지상들은 이미 다 그걸 넘어섰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거기 도달 못했었거든요. 그게 양도세 중과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울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너무 많이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물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공급이 부족하고 매수자들, 수요자들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고소득자가 올라가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강벨트, 마용성 그리고 강남 3구 이쪽은 공급은 줄고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라서 우리 경제학 시간에 다 배웠었죠. 공급 줄고 수요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가죠. 오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잠깐 내려갔다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말씀해주신 지역 외의 다른 지역은 또 일부는 또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아까 우리 자료 화면에도 나왔지만 키 맞추기 하고 있죠. 다만 15억 이하 구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정말 실거주 위주로만 접근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네. 그래도 이 수요자들이 굉장히 좀 영리해지셔가지고 우리가 뉴스런터스도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괜찮은 지역들로만 갑니다. 단지로. 네, 그렇죠. 아예 그 단지를 과거에는 가서 비교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찍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억 이하 구간에서도 다 오르는 건 아니고 네네. 인기 있는 단지들.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이렇게 양극화가 좀 벌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그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대가 어디든 똘똘한 애는 또 거기 맞춰서 다 있다라는 말씀이신 사람 거군요. 심리가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하나만 구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거 하고 싶은 거죠. 이왕할 때. 뭐 우리가 자동차 산다든지 노트북 구매한다든지 좀 비슷합니다. 고관의 제품들은. 네. 아니,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강남 3구 뭐 마용성은 좀 떨어지지만 네. 키 맞추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외 지역이 오르니까 네. 이 강남 3구는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잠깐 숨고르기 하는 거고 네. 딴 데는 거기 맞춰서 오르는 거고 이러다 강남 3구 숨고르기 끝나서 다시 오르면 네.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오르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정부에서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아까도 질문 주신 것처럼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너무 지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좀 시그널을 먼저 얼른 주셔서 네. 실수요자에 가까운 비거주 1주택은 그렇게 페널티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근데 다주택자의 경우에 보면은 그 결국에는 하나인 것 같아요. 계속 가져갈 거냐, 네. 팔 거냐, 증여할 거냐, 뭐 이런 거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즘 증여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왜인가요? 증여가 작년 7월, 11월에도 늘었고 네. 최근 1월 달에도 늘었는데 구체적 숫자로 보면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901건입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514건이에요. 네. 거의 한 2배 정도가 늘었죠. 네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증여하시는 분 연령대 있죠. 네. 연령대가 보면은 70대 고령층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증여를 받는 사람을 자녀 수중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수중자가 40에서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딱 부모님이 자녀한테 주는 거죠. 부의 대물림.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특히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보유세가 가장 무서워요. 이번에 공시가격 많이 오를 것 같단 말이에요. 네. 발표도 늦어지고. 네네. 자,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걸 팔자니 지금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팔 때 매물이 아까 강남권은 쌓여있다 그랬죠. 이분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굳이 이렇게 매도자가 많은데 같이 팔아야 되나?
항상 반대로 움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하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걸 파는 순간 나의 자녀가 이걸 똑같은 걸 못 산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세금으로 한번 양도세 증여세를 내야 되고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이게 삼중 규제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이걸 똑같은 걸 못 산다.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증여하겠다. 그래서 계산을 다 하고 있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20억짜리가 지금 강남권에서 떨어져서 10% 떨어져서 18억 정도에 만약에 점이 찍히잖아요. 네. 네. 증여하실 분들은 이때 기다리셨다가 감정평가 받아서 낮은 금액으로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진짜 체크를 꼼꼼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네.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게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저도 이제 사실 오늘 이 프로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고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네. 개그맨 황현희 씨가 최근에 네. 방송에 나와서 네. 버텨라. 나는 버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연예인이 네.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한 게 좀 쉽지 않고 해서 논란이 되고 네. 있던데. 네. 아니 근데 또 대통령은 이런 심리 있는 걸 알아가지고 네, 이재명 네. 대통령은 시장도 정부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고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될까요? 이 승자는 누가 될 걸로 보십니까? 죄송하지만 두 분께 죄송하지만 두 분 다 아니라고 봅니다. 아, 진짜요? 자, 왜 그러냐면 네. 이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네. 일각에서만 봐야 될 것 같고 그 황현희 씨가 말씀하신 것도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버틸 수 있죠. 게다가 소득 능력이 있다면. 네. 그런데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 능력이 없거나 현금 창출 흐름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그렇죠.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은 팔거나 증여하셔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한 가지 사례를 봤는데 중과하면은 양도세가 10억입니다. 네. 중과가 아니면 5억입니다. 네. 무려 5에서 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안타깝게도 자녀가 좀 어리고 이걸 계속 가져갈 좀 현금 능력이 좀 좋지 않으세요. 네네. 2주택자인데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는 팔아야 될 것 같다. 맞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 경우에는 대통령 말씀하신 게 맞을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황현희 씨처럼 소득이 높거나 좀 이렇게 본인이 좀 현금이 좀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가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도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본인의 물건을 좀 냉정하게 보시고 시장 물건에 대해서 투자를 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눈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다. 거기에 따라서 보유, 매각, 증여. 다만 지금 매각은 5월 9일까지죠. 네. 본계약서 써야 되는데 약정서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딱 한 달 남았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잘 좀 선택하셔서 어쨌든 중과는 피해야 됩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좀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흐름을 좀 잘 파악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딱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